이제는 우리 각자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우리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만큼 편리함을 주기에 외출하거나 통학할 때, 친구와 놀거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의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학우 여러분께서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도 제 일상을 되돌아보면 스마트폰을 그리 멀리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종종 예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학할 때 전철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빛 풍경이나 친구 또는 가족과 있을 때 나누는 서로의 이야기, 따뜻한 감정들과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화면을 벗어나면 볼 수 있는 주변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스튜디오를 밝히는 여기는 챈디의 온에어 DJ 채은입니다. 학우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챈디의 온에어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유튜브에서 남서울대학교 방송국 NSBS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복지회관 외부 전광판에도 함께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챈디의 온에어에는 3가지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코너는 우리 대학 연극 동아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설과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이야기, 책 듣는 하루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는 챈디의 온에어 지식정보관 M 컨버전스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DJ 채은입니다. 항상 조심조심 네가 눈치 못 채게 말하지 않아도 시작된 우리의 데이트 둘만의 데이트 넌 어딜 가니 한 발 또 한 발 난 너를 따라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끌어 한 발 또 한 발 널 알아챘을까 숨을 곳도 없는데 해가 뜨거우면 발을 맞춰가며 또 함께 걸어가 난 많이 또 빠져들고 있어 뜨거우면 넌 예쁜 마음에서 또 잠이 들어가 난 많이 또 좋아하고 있어 하루하루 우린 점점 닮아가는 걸 너의 웃음 눈물 나는 모두 아는 걸 겁먹지 마 우린 태양이 맺은 인연 함께 이루면 넌 어딜 가니 한 발 또 한 발 난 너를 따라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끌어 한 발 또 한 발 날 알아채줄래 숨고 싶지가 않아 해가 뜨거우면 발을 맞춰가며 또 함께 걸어가 난 많이 또 빠져들고 있어 뜨거우면 넌 예쁜 마음에서 또 잠이 들어가 난 많이 또 좋아하고 있어 그래 너와 함께 웃고 있어 난 몰라 네 발 미소 나는 아무 표정 없이 뒤로 숨고 그는 바짝
또 함께 걸어가 난 많이 또 빠져들고 있어 넌 예쁜 마음에서 또 잠이 들어가 난 많이 또 좋아하고 있어 바쁘게 흘러가는 사회 속 사람들의 손엔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고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책은 이북 또는 오디오북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책은 어느새 우리의 눈이 아닌 귀로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책 듣는 하루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책의 온전함, 소중함, 영원함을 담아 소설과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소개하는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아름다운 외모에 긴 흑발을 가진 아사미와 그녀의 남자친구 도미타. 어느 날 도미타는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리는데 도미타의 폰을 주운 연쇄살인마 우라노는 그의 폰으로 전화를 건 여자친구 아사미를 타깃으로 삼아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 단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밝혀지고 평범했던 둘의 일상에 점차 들이우는 악몽. 오늘 책 듣는 하루를 함께할 작품은 시가 아키라 작가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입니다. (2017년대에) 출판된 소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일본의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2018년 공포영화 링의 감독 나카다 히데오가 메가폰을 잡아 영화로 제작되었고 2023년에는 한국에서 리메이크되어 배우 천우희, 임시완과 김태준 감독의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배우분들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우리 대학 연극 동아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배우분들이시죠. 남이 역할을 맡아주신 아사의 천우희, 고혜영 하구님과 아사의 송중기, 준영 역할을 맡아주신 변현우 하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책 듣는 하루에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선 방송이 처음이시니까 학우분들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누구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부회장과 연출 쪽에서 일하고 있는 변현우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혜영 하구님.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배우를 맡고 있는 뷰티보건학과 23학번 구영입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환영합니다. 두 분이 이번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두 분 다? 네, 동아리에 들어오고 나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혜영님도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연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또 따로 준비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취미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네. 좀 사정이 생겨서 연기 입시를 미뤄두고 네. 대학교를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해서 네. 여기서 취미로 조금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분의 연기 기대가 되는데요. 현우 학우님은 연출도 같이 맡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배우로 들어오셔서 연출로 네네. 전향을 하신 건가요? 네, 작년에는 1년 정도 배우로 계속 하다가 네. 올해부터 이제 연출 쪽에서 하면서 애들 디렉팅이나 조명이나 이런 거 봐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럼 연기를 원래 하다가 이제 연출 넘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자발적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너 잘하겠다 하고 약간 간택 당하신 거예요? 솔직히 반반이에요. 잘할 자신도 있었고 제가 하면은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제가 1순위였던 것 같아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딱 운명을 직감하고. 네네네. 네, 연출 잘하는 것 같나요? 저는 매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소개를 마쳤고요. 책 듣는 하루가 원작 소설과 영화가 함께 소개되는 코너인 만큼 두 분께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방송 국원들은 뭐 영화나 소설 이런 영상을 볼 때 좀 카메라의 구도나 뭐 연출 기법 이런 게 눈에 먼저 들어와서 항상 그런 걸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두 분께서는 또 배우의 입장으로서 소설이나 영화를 봤을 때 어떤 게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소설이나 영화를 맨 처음 봤을 때 일단 어떤 배우나 작가, 감독이 이 작품에 나오는지 네네. 왜냐면 감독이나 작가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로 그렇죠. 연출하는지 그런 색깔이 스타일이 다르죠. 달라지니까 그거 먼저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혜영 아버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배우 라인업을 중심으로 보긴 하는데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것 같고요. OST나 뭐 배경 그리고 또 인물들이 연기하는 과정 그 3박자가 잘 어우러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입시를 해보신 분이라서 그런가 좀 전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는 스태프의 입장에서 보는데 저희랑 시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오늘 작품이죠.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쓰는 바로 직전까지도 사용했던 스마트폰이 작품의 키워드로 나왔는데 혜영 학원이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정도 사용하세요? 저는 진짜 네. 안 하는 시간을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정말 많이 그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우 학원님은 얼마나 쓰세요? 저도 중간중간 시간 때우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솔직히 몇 시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마다 제 아이폰이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너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썼다 하루 평균 7시간은 기본으로 넘기더라고요. 제가 중독인 거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주로 어떤 앱 쓰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 어플이나 뭐 유튜브 같은 네. 거 많이 보는 거. 저도 유튜브 거의 중독이에요. 저도. 현우 학원님 어떤 거 저도 쓰세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쇼츠 같은 짧은 거 그런 영상을 많이 봅니다. 맞아요. 사실 쇼츠가 영상은 짧은데 보다 보면 이렇게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이만큼 사용하시는 앱 보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저희 개인정보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두 분 혹시 뭐 특별히 보안을 하고 있다거나 잠금 같은 거 좀 꼼꼼하게 관리하는 편이세요? 저는 최근에 또 인스타그램이 해킹을 좀 자주 당해서 2단계도 해놓고 네. 핸드폰 그냥 잠금화면도 해놓고 해서 좀 철저하게 해놓는 편이에요. 한번 대화보니까 네. 또 확실하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우 학원. 저는 1단계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해킹 당하거나 털린 적은 없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러네요. 네. 전 사실 그 이중 보안을 해놓으면은 그게 보안보다 좀 귀차니즘이 더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중 보안을 해놨다가 최근에 해제를 했습니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보안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요. 소설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원작 소설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여주인공인 아사미가 아닌 남자친구 도미타가 택시에 핸드폰을 내리고 이 돌려받는 과정에서 아사미가 범인의 눈에 띄게 되면서 타겟이 되어요. 범인은 인근 야산에서 알 수 없는 여성의 변사체들이 나오는 사건의 주인공, 연쇄살인마인 우라노가 그 주인공인데요. 검은색 장발의 여자를 유난히 좋아했던 우라노는 스마트폰을 돌려주기 전에 도미타의 폰에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깔아서 아사미에 대한 정보를 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다음 표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추리랑 범죄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뭔가 계속 보는 내내 긴장되고 엄청 심장이 쪼여드는 그런 느낌을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좀 너무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는데 두 분은 그런 종류 소설 좋아하세요? 저는 추리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은 되게 좋아하는데 나 공포 이런 거는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저도 공포 쪽까지는 네. 건너가겠더라고요. 현우 학원님은 저도 좋아하세요? 공포 영화까지는 좀 무서워해서 잘 못 보고 추리 스릴러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딱 그 사건이 좀 잔인한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에서만 즐길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매니악한 장르까지는 아닌데 취향이 한번 안 맞으면 조금 한없이 멀어지는 그런 장르가 뭐 공포, 추리 그쪽이잖아요. 좋습니다. 이게 무서운 장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는 게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 와닿는 소재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했듯이 원작 소설은 일본의 추리 소설입니다. 한국판 영화라 주제는 같지만 좀 전반적인 전개나 뭐 인물 설정 이런 거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원작 소설에서 아사미는 한국판 영화 속의 나미와는 달리 SNS 활동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 노출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좀 그런 활동을 되게 꺼려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나미는 뭐 비밀 계정도 있고 SNS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쩌다가 이렇게 SNS 활동을 안 하는 아사미가 왜 표적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였어요. 또 소설 영화 상관없이 이제 나미의 폰에 스파이웨어가 깔려서 다 도청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장면이 딱 나미가 잠들고 핸드폰 꽂아놓고 자는데 갑자기 번쩍 켜지면서 핸드폰이 막 돌아가잖아요. 저 이거 얘기하면서도 소름 돋는데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두 분은 어느 장면이 가장 소름 돋으셨어요? 영화 보시면서? 저는 마지막에 그 준영이 네. 아버지 거기 나오는 형사의 아, 아들이 네네. 아닌데도 아들인 척 연기를 하는 아 맞아요. 아빠가 사이코패스. 준영이야. 왜? 사이코패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좀 소름 돋고 충격받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와 여기까지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농락을 하는구나 싶어서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혜영 아버님은요? 저는 나미가 아빠 집에 갔을 때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번호 누르는데 번호가 이렇게 지워지고 그거 맞아요.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거 너무 소름 돋고. 맞아요. 이 원격 조정이 네. 진짜 나미의 삶을 모두 조종을 하게 됐다는 게 또 체감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너무 소름 돋아요. 제가 이거를 밤늦게 봤단 말이에요, 영화를.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밤늦게 본 게. 좋습니다. 혹시 두 분 원작 소설은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 저희가 지금 준비해놨는데 원작 소설은 접해보지 못하셨나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는 못 접해봤고 짧게 나와 있는 것들만 봤어요. 학원님도 아직 안 읽어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소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작 소설에서 범인 우라노는 아사미에게 도미타의 스마트폰을 돌려줄 때 카페를 이용을 합니다. 도미타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스마트폰인 척 카페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모르고 내가 폰을 두고 왔는데 한 여성이 찾으러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런데 사실 우라노는 카페에 앉아서 그 아사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고 간 다음에는 그 아사미가 앉아있던 자리에 변태처럼 가서 앉아가지고 미리 도미타 폰에서 빼내 아사미 사진을 막 보고 그렇게 설정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한국판 영화에서 이제 준영과 나미가 처음 만나는 장면 혹시 두 분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장면이었죠? 번개장터. 맞아요. 약간 중고나라? 네, 그런 중고나라 거를 그런 걸로. 해서 맞아요. 사실 딱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은주가 대신 전화를 해주죠. 너 핸드폰 잃어버렸지? 그러면서 전화를 해주고 딱 준영이 받았는데 준영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녹음이 된 여성의 목소리를 틀죠. 저 여기서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치밀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폰을 돌려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나미가 심지어 그 전화가 다시 오죠. 되게 황당한 전화를 받아요. 폰을 실수로 깨버려가지고 수리점에 맡겨놨다. 돈은 내가 낼 테니까 핸드폰만 찾아가시면 된다. 라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도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준영이 핸드폰을 실수로 깬 게 아니었죠. 저도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소름인데 일부러 그냥 이렇게 탁 깨잖아요. 탁자에 부딪혀서. 뭐 어쩔 수 없이 나미는 일단 수리점으로 향하는데 그때 저희가 여기서 또 소름 돋는 얘기 비밀번호를 그걸 통해서 알아내게 되죠. 이 장면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진짜 내 폰이 깨져서 수리점에 맡겼는데 그러면은 전 좀 소름 돋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혜영 아버님도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네, 전혀 의심하지도 못할 만한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그때도 나미도 비밀번호까지? 근데 수리해야 하니까 하고 별 의심 없이 보냈는데 사실 저도 수리점에 맡겨봤지만 저도 비밀번호 다 알려줬거든요. 그 상황에서 원격 조정을 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것까지 조심해야 한다니 세상 좀 삭막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줄거리를 더 이어서 말해보자면요. 원작 소설의 우라노는 아사미한테 자신이 이제 보안 전문가인 척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판 영화도 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판 영화에서는 나미의 주변 인물들을 모조리 다 하나씩 그어가면서 없애는데 그 원작 소설에서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아사미와 도미타의 관계를 가장 먼저 끊어놓는 거를 중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죠. 나미가 은주랑 준영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끝까지 믿어줬던 은주랑도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 장면을 저와 혜영님이 함께 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나름 방송국 4년 하면서 여러 방송제에서 꽤나 연기를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연기하시는 분들과 하자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부끄러운데 잘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저 긴장돼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해야겠어요. 좋습니다. 상황에 대한 간략한 나레이션은 제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은주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명장면을 아름다운 사람들의 연기로 만나보는 시네클립 첫 번째 장면, 나미와 은주의 우정에 생긴 균열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나미가 맥주를 마신다. 야, 이거 봐봐.
산에서 시체가 7이나 나왔대. 야, 이거 봐봐. 너 1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 알아? 나 오늘 좀 힘들어서 그냥 좀 혼자 있고 싶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먼저 좀 가.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없어. 너 왜 이래? 다 티나. 뭔데? 너 솔직히 말해봐봐. 아까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네가 그랬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날 밤에 핸드폰 쓸 수 있는 건 나 말고 너밖에 없잖아. 아까 들었잖아. 스파이웨어 깔려있다고. 그것도 내가 깔았다고? 그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아까 그 남자가 그래? 너 지금 그 사람 말 듣고 이러는 거지? 그 인간 진짜 이상하네. 왜 갑자기 나한테 난리야? 어? 전화 좀 다시 해봐. 다시 불러보라고.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해. 그럼 믿을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줘. 어? 너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를 의심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왜 아니라고 못하는데? 그래 다 내가 한 거야. 그래, 내가 다 한 거라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경찰에 넘기게? 해보라고. 증거 있어? 너 진짜. 은주는 핸드폰을 탁 집어 의자에서 일어난다. 밖으로 나서던 은주는 잠시 멈춘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 여기까지. 너무 부끄러운데요? 앞에 아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연기 저랑 같이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역시 챈디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화면에도 드러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소개할 때 아사의 천우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목소리가 진짜 비슷하세요. 그런 말 안 들으세요? 좀 많이 듣긴 하는데 네. 감사하게도 아주 감사한 칭찬이죠. 진짜 딱 처음에 사전 미팅 할 때도 저희 듣자마자 오 진짜 천우이 목소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저 집에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형편 없었지만 그래도 진짜 배우님하고 함께 하니까 저도 좀 재밌는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는 좀 논쟁이 있는 장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둘이 절친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인연이 끊어지는 거는 좀 개연성이 없지 않나? 아니다, 오히려 너무 친했으니까 이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두 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그 준영이 그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부시려고 접근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지 않나.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주가 서운해하는 게 공감이 되세요? 네네네. F세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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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약간 F에 가까운 T인 것 같습니다. 혜영하고님은 어때요? 저는 오히려 그 둘이 정말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두 분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줬는데 회사 사람들도 등 돌리고 진짜 힘들 때 너가 한 일 아니잖아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와가지고 혹시 네가 한 거 이랬으면 저도 진짜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못 믿나 하면서 엄청 서운했을 것 같긴 해요. 저희 셋은 다 만장일치로 개연성 있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작 소설과 한국판 영화 모두 작품명답게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해서 주인공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죠. 근데 원작 소설에서는 범인이 아사미의 전 직장 동료 페이스북 계정까지 도용해서 완전 접근하고 스토킹까지 하는 걸로 소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판 영화에서는 준영이 이제 남이의 비밀 계정, 맛있는 레시피 같은 거 올리는 비밀 계정 키르케 계정으로 회사 저격글을 올려서 회사를 하루아침에 완전 쫄딱 망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남이를 아끼던 사장님과의 신뢰도 완전히 깨져버렸는데요. 이때 남이가 사장님께 제가 범인 잡을게요. 잡아서 다 돌려놓을게요. 라고 막 해명을 했는데도 매몰차게 쫓겨나잖아요. 두 분이라면은 해킹 당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진짜 당황할 것 같은데 일단 주변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보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혜영아버님은? 저는 진짜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그 하루 아침 만에 쌓인 그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똑같이 좀 해결을 하려고 나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 MBTI N으로서 저는 이걸 질문 받자마자 집에서 한참이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그 게시글을 남이가 너무 놀라서 지워버리잖아요. 저는 안 지울 것 같아요.
안 지우고 일단 스마트폰 내려놓고 나를 못 쫓아오게 다른 기기로 가가지고 일단 비밀번호를 빨리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게시글 들고 얼른 왕왕 울면서 경찰서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다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평소에? 전 저희는- S여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S여서 N 국원 한 명 들어와야겠는데요. 저는 이런 상상 항상 하면서 살거든요. 내 핸드폰 계정이 좀 이렇게 당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하는데 이거를 실사화를 시킨 영화를 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좀 재밌는 비하인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직장 사장 역할을 맡았던 오현경 배우가 감독님으로부터 이 장면 설정을 듣고 나서 과감하게 노샴푸, 노메이크업으로 연기에 임했다고 해요. 만약 두 분께서 정기 공연에 올라가야 하는데 좀 초췌하게 좀 노샴푸, 노메이크업 이런 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두 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작품을 위해서라면 전 오. 가능할 것 같아요. 노샴푸랑 노메이크업까지 전부? 네네. 약간 망설였지만 네라고 하셨습니다. 혜영아버님은. 저도 이제 배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꼭 하지 않을까. 두 분 다 너무 참된 배우인데요? 저는 제가 배우가 돼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솔직히 노메이크업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저는 노샴푸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감고 안 감고의 그 초췌함의 정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발 머리는 감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배역에 두 분이 진심을 다하시는 것처럼 실제 배우들 중에서도 종종 배역에 과몰입해서 좀 말투나 행동, 생각 같은 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있었어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때? 그 작년에 연극했을 때 네. 제가 형사 역할을 했었는데 네네. 그 형사 역할을 했을 때 잡았던 톤이 안 아, 빠지고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말할 때도 형사 톤으로 말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지금 형사 톤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좀 지금- 그래요? 지금은 다 빠지셨군요. 네네네. 형사 톤 이것도 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연습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네, 맞아요. 혜영아버님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까요? 가장 최근에 했던 저번 정기 공연 때 행오가. 네, 행오버 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CRS 좀 대표였어가지고 그거랑 동시에 장기밀매범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어야 돼서 좀 왔다 갔다가 심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갭 차이가 엄청 심한데요? 네, 저도 일상시에도 엄청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엄청 안 좋았다가 하면서 연습에 몰입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좀 내 생활과 연기를 구분을 확 지어놓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에 계속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심리에 영향을 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특히나 아역 배우 같은 건 그런 걸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따로 해결책이나 뭐 촬영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아역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따로 전문기관에서 좀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들었거든요. 성인 배우들도 그러면 그게 너무 심하면은 병행하면서 연기를 하나요? 네네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심리 상담을 진짜 많이들 좀 적극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특히나 추리나 뭐 스릴러물 찍을 때는 꼭 받아야겠는데요, 심리물을. 특히나 좀 피해자 역할을 맡는 네. 연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럼 또 이어가서 작품의 클라이맥스 부분까지 왔습니다. 원작에서는 범인 우라노가 아사미의 경계심이 약해진 것을 이용해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어서 직접 납치를 해오는 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판 영화에서는 나미가 준영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아빠 집으로 대피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준영을 만나게 되죠. 그때 소름 돋는 장면으로 꼽아주신 그 장면이죠. 그래서 둘은 드디어 그렇게 마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가님 이제 쓰신 PD님의 찐 명장면이라고 나왔던 곳이 있는데요. 나미와 준영이 마침내 대면하는 장면을 마침 두 분께서 연기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밖에서 PD님이 본인이 뽑은 명장면이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계신데 두 분의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나레이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하부님의 사이코패스 연기가 기대가 돼요. 나미가 경찰의 명함을 구겨 던진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뭐? 아니 뭐 대단한 이유가 필요한 거야? 지금
겨우 그딴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아니 그니까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 정해줄 거야. 지금부터 24시간 내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연락이 오면 살려줄게. 근데 남이야, 이제까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연결되는 세상인데 이게 또 그만큼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아마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소파에 앉아있던 준영이 일어나 남이 앞에 선다. 자, 그럼 선택해. 나를 죽이든지 지금이라도 도망치든지. 괜히 아빠까지 구하려다가 너까지 죽어. 그럼 아빠 있는 것만 알려줘. 그건 상관없잖아?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준영은 화장실로 향한다. 그 특유의 해맑고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말투를 잘 따라하신 것 같아요. 두 분 같이 합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또 그러면 지금이 두 번째 합을 맞춰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되게 열심히. 열심히 오. 연습을 해가지고. 두 분 이런 연습이 케미로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준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이게 영화의 제목이 가장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순간이죠. 두 등장인물의 성격도 좀 잘 드러난 부분인데 혹시 이 장면에서 캐릭터 분석에 이만큼 공을 들였다. 나는 캐릭터 분석을 이렇게 했다. 어떻게 하셨나요, 캐릭터 분석? 현우님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일단 영화 초반에 준영이 메모를 하는데 그 메모장을 유심히 봤거든요. 네. 글씨체에서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 예리하신데요? 네네. 거기서 약간 반듯반듯한 글씨체를 보고 맞아요. 약간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성격을 가진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농락하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사이코패스인 모습을 저는 봤어요. 확실히 연출을 맡으셔서 그런가 감독이 나타내고 싶었던 준영의 모습을 바로 캐치한 것 같아요. 저도 비하인드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감독이 실제로 그 작가를 따로 고용을 해서 그 손글씨를 다 쓰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주도 면밀한 모습을 잘 캐치를 해내신 것 같은데요. 혜영아고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 방금 연기했던 그 장면에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나미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화를 내거나 동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말을 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와는 다른 좀 자기주도적인 인물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감정적이게 나와서 지금까지 좀 흥미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러 왔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짓는 표정도 나오죠. 준영이 얘 지금 아빠 생각하네. 인간관계 다 끊어졌는데 얘 지금 자기 아니보다 아빠가를 더 걱정하네 하면서 아빠랑 나미를 동시에 괴롭히는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시 두 분의 캐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셔서 연기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캐해까지 듣고 왔고요. 작품의 결말 이야기를 또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원작 소설의 결말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은 아사미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도미타 덕분에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라노가 체포되기 전에 그 도미타한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좀 봐라 라고 해서 도미타가 영상을 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아사미가 진짜 아사미가 아니라 아사미의 원래 이름은 나미오였고 죽은 절친의 이름을 자기가 써면서 대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소름 돋는데. 네, 엄청 결말이 다르죠. 한국판 영화랑. 그래서 그걸 알고 도미타가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아사미가 자기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라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원작 결말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까먹고 그 결말에서 와 진짜 괜히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 라는 곳에서 대상을 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해피엔딩인데 한국판 영화에서는 거의 다른 작품이다 싶을 정도로 결말이 다르죠.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혜영아가님? 근데 저는 사정을 들어보고 만약에 이유가 타당하다 싶으면은 그래도 똑같이 그 인물처럼 사랑했던 만큼은 진심이니까 또 좀 한 번 더 믿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 좋습니다. 현아고님은요? 저도 사랑했다는 그 감정 자체는 가지고 있었던 게 맞으니까 저도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거나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잘 지낼 것 같아요. 저도. 저랑은 조금 다른 그건데 저는 딱 들었을 때 약간 예전처럼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뭔가 사정이 있었지만 왜 그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을까 싶고 뭔가 저는 계속 의심이 들어서 자기 자신도 속였는데 나라고 못 속일 게 뭐가 있겠어 하면서 저는 사실 사랑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저 나쁜 사람인가 봅니다. 사랑의 힘을 저도 믿어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한국판 영화의 결말은 두 분께서도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지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미가 준영을 향해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줄 알고 총을 그냥 가차없이 쏴버리죠. 그렇게 해서 준영에 대한 소식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나미의 신상이 전부 유출이 됩니다.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좀 더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나미와 아빠가 같이 하던 카페도 다 일파만파 알려져서 사람들이 야야 남이다 하면서 인증샷 찍고 하는 걸로 결말이 나죠. 어떻게 보면 살짝 찝찝한 결말로 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두 분께서는 원작 소설의 결말과 한국판 영화의 결말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결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본판이 좀 더 제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관계에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좀 더 기분 좋게 끝나지 기분 않았나. 좋게? 아주 꽉 막힌 해피엔딩 좋아하세요? 네네네. 혜영 아버님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한국 영화판 결말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요? 영화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사회의 현실을 좀 담아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뭐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DJ님은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적으로 나온 결말이 아닌가. 저도 진짜 와 충격을 받을 만큼 기억에 남는 결말은 사실 원작의 결말인데 저도 뭔가 제 마음에 드는 결말은 사실 한국판 영화의 결말이었어요. 진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영화를 끝내는 것 같아서 마냥 뭔가 진짜 리메이크만 한 영화가 아니라 진짜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걸 던져주는 것 같아서 더 의미 있는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원작 결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충격은 소설이. 네, 두 분도 듣자마자 "헉!" 바로 이러셨는데 학우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비하인드가 사실 이 영화를 맡았던 김태준 감독이 신인 감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배우를 모집하는 것부터 투자를 받는 거 하나하나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콘티만 4년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형사로 나왔던 분, 제가 지금 배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준영이의 아빠로 나오고 김희원 배우. 맞아요. 김희원 배우가 그 4년짜리 두꺼운 콘티를 보면서 그 얼마나 진심인지 알게 돼서 내가 이 영화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하고, 천우희 배우님도 그 앉은 자리에서 대본을 다 읽어서 몰입력 있다, 이거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캐스팅이 됐다고 해요. 혹시 두 분도 좀 알고 있는 비하인드나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자두. 맞아요. 자두 에이드가 좀 중요한 복선으로 네. 나오죠. 네, 그 감독님께서 자두의 품종을 다르게 선택하셔서 그 준영이를 상징하는 자두랑 나미를 상징하는 자두를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준영이를 상징하는 자두는 겉과 속이 다른 종인데 네. 나미를 상징하는 자두는 겉과 속이 같은 걸로 해서 두 인물의 차이점을 보여준 거 하고, 준영이 마지막에 칼에 찔릴 때 네네. 노란 옷에서 피로 물들어서 자두처럼 연출하신 게 맞아요. 굳이 저는 그때 처음에 노란 옷 입었을 때 네. 진짜 사이코패스라서 이렇게 죽이러 가는데 밝은 옷을 입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과 감독님의 의도를 들으니까 진짜 영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두 분께서 또 그렇게 옷을 맞춰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또 맞습니다. 생색 한번 내셔야죠. 이거 오늘 천우희가 이제 뒤로 갈수록 색채가 빠지죠. 점점 네, 삶이 맞습니다. 피폐해지면서. 그래서 완전히 색채가 빠져버린 회색 옷을 고르셨다고 들었어요. 아예 무채색으로 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연기했던 장면들 모두 보면은 옷 색깔이 회색으로 좀 공통되어 있어서 회색으로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학우님도 좀 자두에 가까운 색을 네네. 고르신 건가요? 원래 노란색 옷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네. 자두가 여기 한국판 영화에서는 네네. 좀 더 상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자두 색깔인 이런
어두운 색을 입고 오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나니까 훨씬 더 한국판 영화의 자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또 비하인드를 알아보면서 재밌었던 게 처음에 초반에 저희가 음성 틀어주는 거, 녹음된 음성 대신 틀어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원래 대본이 아니었대요. 알고 계셨나요? 네, 그 감독 인터뷰에서 따로 보긴 네, 했는데. 맞아요.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알고 계시니까? 캔디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이미 오늘 많이 마셨으니까 소개해 주세요. 그 장면에서 준영이라면 좀 더 치밀하게 맞아요. 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투영해서 일부러 준영이의 목소리를 안 하고 음성 녹음되어 있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틀었다고. 맞아요. 진짜 이런 거 보고 막 색감이나 이런 배우들의 참여도까지 해서 좀 미장센이 되게 보기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출자로서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연출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영화 인트로에서 네. 그 핸드폰으로 앱 어떻게 사용하는지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촬영했는지 지금 비하인드나 그런 걸 봤었는데 네. 직접 막 핸드폰에 앱 깔면서 여러 가지 앱 사용하는 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맞아요. 엄청난 장면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저는 눈에 많이 띄었죠. 확실히 연출자라 그런지 큰 그림을 맞아요. 사실 이 인트로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잘 만든 인트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트로예요. 나미의 시점 그리고 실제로 또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코로나 시국까지 다 재현을 해서 저도 그 인트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게 뺄까 말까 고민도 했다고 하는데 들어간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후반 작업까지 정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혜영님, 현우하구님과 함께 소름 돋는 연기부터 소설과 영화의 차이까지 그리고 비하인드까지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사전 미팅 때 듣기로는 현우하구님께서 이제 연출자로 넘어가면서 배우들한테 좀 더 디렉팅을 수월하고 전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연기 발성학원? 늘 다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혹시 시간이 지금 조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속성으로 저도 짧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발성이나 그런 거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러면은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되는데요? 사람들이 네. 막 호흡할 때 복식 호흡해라 막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복식 호흡하고 흉식 호흡의 차이를 잘 못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숙이고 호흡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로 호흡을 하거든요. 사람의 신체 구조상 숙이면은 흉식이 아니라 복식으로 호흡을 하게 돼요. 우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복식과 흉식 호흡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어서서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호흡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숙여서 연습을 하나요? 네, 숙여서 연습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점점 일어나면서 복식 호흡을 할 수 있게. 조금 잘 안 되는데 저도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소리가 좀 뚫리는 느낌이 나나요? 네. 실제로 이제 배우도 하고 연출도 했으니까 배우들한테 좀 디렉팅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현우 선배님께서 이미 배우 생활하면서 겪어보셨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서 저희한테 디렉팅을 해주시는 편이라서 정말 많은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발성 같은 것도. 너무 좋겠는데요. 저도 얼른 발성 마스터해서 제 아나운서 후배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선배가 되어야겠어요. 아까 정기 공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잠깐 홍보 타임 가지셔야 또 부학 회장님인데 잠깐 홍보 타임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좀 최근에 이제 배역도 정하고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날짜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급을 하면 안 되나요? 날짜는 아직까지는 비밀로 하고 그럼 홍보 잠깐만. 네. 저희가 11월 말 1일쯤에 저희가 아름다운 사람들 30기 정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하죠? 저희 학생복지회관 소극장 지하 1층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꼭 보러 가겠어요. 저희 국원들 다 끌고 내려갈게요. 반갑게 맞이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배역을 맡으실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렇게 벌써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쑥 가죠? 두 분 긴장해서 오프닝 했을 때가 몇 분 전 같은데 벌써 엔딩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송 해본 소감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긴장을 많이 한 게 맞고요. 네. 처음 진행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이 떨렸는데 샌디님께서 많이 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원래 좋아하던 작품이라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진심으로 연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현우 아버님. 저도 여기에서 이런 경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이런 경험 해주시게 한 거 되게 감사하고요. 네. 되게 아까 연기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진짜 짱이에요. 안 되겠다. 연기 이제 좀 잘한다고 어디 가서 좀 영향 내밀고 다녀야겠네요. 라고 하면 저희 국원들이 놀리겠죠 또? 좋습니다. 저도 사실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딱 프로그램 처음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저도 게스트를 인터뷰하면서 많이 모시긴 했지만 연기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그 역량을 끝까지 끌어낼까 방학 동안 내내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이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흔쾌하게 요청도 받아주시고 또 저를 또 예쁘게 잘 봐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관계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 또 만나서 밥을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의 단독 행동이지만 저희는 형제다라고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사랑 방송국 또 방송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저희가 종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의 원작 소설은 우리 대학 성암기념중앙도서관에서 대출 가능하고요. 한국판 영화와 일본판 영화 모두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 스릴러가 궁금하신 학우분들은 오늘의 작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소름 돋게 감상을 했어가지고 저 이거 얘기할 때마다 계속 소름 돋아요. 대신 밤에는 보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 짓다 돌아서면 밀려온 공허한 밤 문득 멀리서 느껴진 나이스 불안하게 떨린 거울 속에 나 투명히 펼친 거울 속 나란히 수많은 내 모습들에 선명하게 반짝인 밤의 별빛 수면 위로 비칠 땐 여지없이 작은 흔들림 하나까지 드러내고 마는 내 모습 같아 눈물이 고인 그만큼 흔들린 거울 속에 내 눈빛에 이토록 목이 타게 Here I am 마주 본 거
챈디의 온에어 화요일 점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들의 구혜영 학우님, 변현우 학우님과 함께 책 듣는 하루 진행해 보았는데요. 두 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셔서 이렇게 같이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9월 20일에 남서울 가요제 공개 예선이 있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조기 중단이 되었었죠. 다시 한 번 더 10월 내로 찾아뵙는다고 약속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는 추후에 저희가 빠르게 회의를 마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본선은 11월 16일 오후 5시 학생복지회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장 방청은 물론 현재 관객 판정단 자리가 한 대여섯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얼른 친구들 동반 1인까지 가능하니까요. 얼른 데려와서 저희 SNS 통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서 진짜 부르의 명곡처럼 토너먼트로 진행하거든요. 와서 직접 리모컨 눌러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꼭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챈디에 오네요. 어느덧 스튜디오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찾아올 코너는요. 10월 24일 최은희 교수님의 사운드 트랙 알라딘 편이니까요.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챈디에 오네요. DJ 채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세연, 장준호, 임예지, 기술의 한영민, 촬영의 배영은 송은선, 진행의 심채은이었습니다. 참된 이상, 열린 소리, NSP